네, 방금 소개받은 3일 회계법인 이진규 파트너고요. 우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 14회 감사인 포럼 ESG 경영과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진규 파트너입니다. 앞서 김광률 회장님하고 김병욱 국회의원님의 촉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ESG 관련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 또한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인연합회에서 기업의 내외부 감사인들과 감사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감사에 관심 있으신 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 포럼이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G 정보 공시의 트렌드가 어떤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ISSB에서 제정한 기준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데요. 우선 ESG 정보 공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한 해는 ESG 생태계에 있는 많은 이슈와 에너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ESG 리포팅과 관련해서는 혼재했던 굉장히 많은 다수의 공시 기준과 규제들의 표준화 및 법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 기업이 확대됐고요.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각 기업은 ESG 정보 보고 전략을 수립하고 내재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ESG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에서 김관윤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은 하셨었는데요. ESG 정보 공시 기준들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된 공시 기준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곳은 1997년에 설립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를 해왔는데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비재무 정보 공시인 Non-Finance Reporting Directive가 나옵니다. 2017년에 나온 이후에 이 기준들이 실제적인 실효성이 조금 떨어짐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라는 CSRD 기준이 나와서 이 기준이 유럽 Sustainability Reporting 스탠다드를 통해서 각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끔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에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인 세스비가 만들어져서 2018년에 세스비의 첫 번째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스비 기준과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를 통합화로 해서 보고하는 IRRC와 합병을 통해서 밸류 리포팅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19년, 20년에 많은 ESG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식 기준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 ISSB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인 CDSB와 밸류 리포팅 파운데이션 기준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GRI나 TCFD,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기준들을 포함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준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사실 2010년에 SEC에는 기후와 관한 공시에 관한 기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에 와서는 SEC에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에 대한 공시를 얘기하고 최근에 기후 공시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ISSB를 도입하기 위해서 KSSB 준비위원회가 작년 8월에 나와서 ISSB에서 나오는 기준을 도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국제적인 기준이 어떤 흐름으로 표준화되고 있고 통합화되는지 살펴봤다면 이런 기준이 다루고 있는 보고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짙은 회색 부분이 전통적인 투자자 중심의 재무 보고 영역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옅은 회색 부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지속 가능성 보고입니다. 이런 두 보고 기준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투자자 중심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보고 범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고 프레임워크를 살펴본다면 전통적인 회계 기준 IASB와 FASB에서 만드는 IFRS와 USGAP 같은 경우가 짙은 회색이 있는 부분을 커버한다면 CSB나 ISSB에 있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재무 보고 영역과 지속 가능 보고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TCFD, CDSF는 지속 가능 보고 영역이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기준선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유럽에 있는 CSRD와 GRI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자세히 보시면 좀 굵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각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을 비례적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당연히 회계 기준인 IASB나 FASB에서 나오는 기준들은 굉장히 이제 굵은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GRI에 있는 기준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SS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이 이제 막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렇게 정보량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기준의 역사와 그리고 범위를 살펴봤다면 최근에 이와 관련된 제도와 진행 사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1일에 SEC가 기후 공시에 관한 룰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이 기후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어디에 공시할 건지에 대한 플레이스먼트를 정의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정보신고서 S1에다가 기재를 하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한국의 사업보고서와 같은 10K나 2NF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장 대기업 기준 같은 경우는 TCF 프레임워크와 굉장히 유사하게 기업의 기후와 관한 지배구조,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전망, 위험관리, 지표와 같은 것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영역의 중요한 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SEC의 기후 공시 룰이 2022년 중에 발의가 된다면 스콥 1과 스콥 2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3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콥 3에 대한 부분도 2024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기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온실가스 정보를 공시할 때 2024년도 정보에 대해서는 리미티드 어슈런스, 제한된 확신의 인증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2026년부터는 감사에 준하는 합리적 확신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자산 규모에 따라서 ESG에 G에 해당되는 지배구조 보고서는 이미 2019년부터 2조 이상 회사들은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고요. 환경정보 또한 2021년부터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 내용은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2조 원 이상에 대해서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작년 8월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 4월에는 IFRS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나 제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트렌드로는 보고 기업의 확대를 줄 수 있습니다. 왼쪽 보고 발행 기업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약 25%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한 180여 개 회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2022년 올해 23년에는 저 20년에서 21년 같은 25%보다 훨씬 많은 수의 증가가 이 필드 현장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런 시간 이내에 200개,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ESG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 차용하는 중거 기준으로는 앞서 역사적으로 봤다시피 GRI 기준을 98% 정도 기업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아래표의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TCFD와 CSB를 적용하는 기업의 비중인데 2020년에 불과 14%인 보고 회사가 약 작년 같은 경우는 54%. 원래 대부분 회사들은 외부 자본을 받아서 보고서를 공시하는 데서는 CSB 같은 기준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보고 기준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보고 전략 수립과 내재화인데요. 기업들이 단순히 ESG 정보 자체를 공시 기준에 따라서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해관계자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러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이런 이슈들이 기업에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가 얼마나 많은 건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중대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중대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KCGS에서 올해 ESG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중대성 평가의 결과와 그 중대성 평가에서 나왔던 중요 항목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경영 안건에 반영이 되는 여부를 원래 평가 항목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대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 ESG 보고서를 보면 ESG를 회사가 추구하시는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과거에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 위주였는데 이제는 사회 책임을 넘어서 이 수익 창출, 본연의 기업의 활동과 연계하는 CSV 전략, 그리고 ESG 전략 과제를 기업의 전사 전략 과정과 통합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지속가능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후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경우에는 TCFD 보고서를 발행한다든지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한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를 발행한다든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한다든지 공급망에 대해서 어떤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급망 책임 보고서 같은 이런 다양한 보고서 형태의 보고가 프랙티컬리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보고 형태를 단순한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 형태가 아니라 인터랙티브 PDF를 통해서 좀 더 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마이크로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든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와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회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이런 형태의 보고 형식 포맷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ESG 보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선 ESG 관련해서 회사에서 느끼는 제일 중요한 현안, 과제 2가지를 선택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결과 우선 ESG에 대한 기업의 전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전담 인력을 강화해달라는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향후 5년 이내에 대두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과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부분을 2번째 항목으로 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 정보의 주된 이용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전히 주주 및 투자자, 그리고 ESG 평가 기관이 주된 이용자이고, 아직은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나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정보 이용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ESG 실무 담당자 관점에서 가장 컨선하는, 관심이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우선 이제 국내 평가 기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평가 기관이 이제 1번과 2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 발행 관점에서 ESG 보고서를 왜 발행을 하시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역시 ESG 평가 기관의 평가 대응의 수월함을 위해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서를 발행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기업에서는 이 ESG 정보에 대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 ESG 보고서를 실제 작성할 때 보면 기업의 마케팅, R&D, 생산, 여러 부서와 관련인데 그는 사내 타 부서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관리 체계가 미비하거나 표준 공시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정보 공시가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가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개한 정보는 인증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80%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약 3년 이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 보고서를 ESG 정보 공시를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 대상 자체가 ESG 정보 공시를 하는 팀이다 보니 아직은 그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한 8%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고요. 이 보고서 준비를 굉장히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이제 54%, 중대성 평가라든지 또는 목차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이런 데의 부분만 일부를 이제 외주 주는 경우가 한 38%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ESG 관련해서 전담 인력 현황은 약 3명에서 5명 정도가 가장 많은 분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ESG 정보 공시에 대해 관한 트렌드를 말씀드렸다면, ISSB가 제정한 지속 가능 공시 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가 제정 중에 있는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은 IFRS 회계 기준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도표에 보시면 왼쪽의 회색 부분이 전통적인 IFRS 회계 기준, 그리고 오른쪽의 자주색 부분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인데요. 이 두 가지 공시 기준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투자자가 기업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같은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왜 IFRS 회계 기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 포럼에 참석하신 대부분이 이제 회계사이시기 때문에 KIFRS 회계 기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IFRS 회계 기준과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대칭적으로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KIFRS 회계 기준은 KIFRS 1002로 재무제표 표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는 이 모든 회계 사상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토픽이고요. 1002호 재고자산, 1115 고객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같은 경우는 특정 재무 보고의 토픽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지속 가능 공시 기준도 1001호의 재무제표 표시와 같이 제너럴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IFRS S1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IFRS 재무 1002호 재고자산 이런 스페시픽 토픽과 관련해서 IFRS S2라는 기후 관련 공시를 얘기하고 향후에 S3, S4, S5를 각 토픽별로 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S1 일반적인 상황과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1에 대한 일반 연구 사항인데요. 이 기준의 목적이 무엇이고 범위는 무엇이고 핵심 항목은 무엇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으로 누가 보고해야 되고 공정한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요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비교 정보, 보고 빈도, 그리고 부록에는 용어정의, 시행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IFRS 회계 기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IFRS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차와 상당히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S1에서 첫 번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의 목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자원을 제공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이 기준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저 부분만 삭제를 하면, 갈로를 친다면
일반 IFRS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IFRS 회계 기준에서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에서 다른 점은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기준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기준서의 범위는 설령 회사가 기업이 IFRS 회계 기준을 적용하든 US 갭을 적용하든 관계없이 IFRS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고, 중요성 측면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1에서 어떤 항목을 공시하라고 하는 코어 컨텐츠가 있는데요. 코어 컨텐츠는 왼쪽에 양파 모양이라고 흔히 불리는 TCFD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차이는 TCFD에서는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배구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전략은 어떻고, 이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을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위험을 관리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지표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TCFD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후 관련 위험을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으로만 바꾸면 IFRS S1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S1은 저 네 가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S1에서 일반적인 회계 재무 보고에 관한 기준과 거의 동일한 항목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고기업인데요.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즉 보고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면 지속가능성 관련도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감사 보고서에 보면 회사 기업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 정보는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충실하게 되어 있다면 공정한 표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중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얘는 이제 중요한 항목이니까 공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재무정보에서 작년과 정기와 단기를 비교 표시하는 것과 동일하고, 보고 빈도 또한 재무적금 정보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면 그와 동시에 같이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 단 중간 기간에 대한 공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정기 오류가 발생하면 비교 표시를 돌아가서 정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얘기하려면 지속 가능 공시 기준 S1, S2, 향후에는 S3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수할 때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IFRS 회계 기준과 IFRS 지속 가능성 기준의 유사한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 IFRS 회계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Connected Information, 다양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가 재무지표 정보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요 자산이 인천 송도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이 있겠죠. 그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재무 정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 정보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공시 위치는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어디에 넣으라는 건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하는 위치를 정하면 될 것이고요. 역시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은 추정과 불확실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정과 불확실성에 들어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재무지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가정과 일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1 일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기후 관련된 공시 S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2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목적과 범위는 S1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차 또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S2, S3, S4 이런 각종 토픽들의 토픽이 어떤 토픽이 정해지든 보고해야 되는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 저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네 가지 항목이 TCFD에서 공고하고 있는 항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회사의 조직 책임자, 담당 조직의 권한과 역량, 이사회의 의무, 관련 정책에 반영된 방식과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런 지배구조 하에서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생산 과정은 어떤지, 제품 인력 구조의 변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략 수립의 방식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 구조나 재무 성과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공시를 하고, 이런 기후변화 위험이 왔을 때 회사가 회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회사가 리스크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인풋 파라미터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해서 사용된 어떤 프로세스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여부를 공시하고, 마지막으로 지표와 목표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의 정도를 공시하고, 스콥 1, 스콥 2 배출량의 경우에는 연결 회계에서 그룹에 대한 공시와 관계 기업과 공동 기업의 배출량도 별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서는 제3자가 검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IFRS S2에 있는 제너럴한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앞서 김광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특정해서 보고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표와 목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및 사업 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되는 7가지 산업 전반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산업 기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산업 전반 지표를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기준 자체가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2 기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산업 지표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스콥 1, 스콥 2, 스콥 3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측정되는 총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했을 때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방식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콥 1, 2, 3 각각별로 배출량에 대한 집약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약도는 이런 겁니다. 포스코가 1년에 한 8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작년과 올해 조강 생산량이 다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1톤 조강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또는 화물 운송회사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 시 배출되는 배출량과 같이 저런 온실가스 배출량의 집약도를 알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 동종업계의 회사별로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각 기업 내에서도 전기와 단기의 매출량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결 기업과 관계 기업의 조인트 벤처 등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스콥 3 배출량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스콥 3 배출량도 가치 사슬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7가지 중에서 가장 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5년부터 유럽 지역의 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정책의 전환에 따른 위험인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은 전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내연기관과 관련된 퍼실리티에 대한 그런 활동과 금액과 비율을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리적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나 인천 송도나 플로리다에 거액의 생산 설비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런 물리적 위험이 시나리오별로 해수면이 어떻게 올라왔을 때 영향을 받는 금액 및 비율을 공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기후 관련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런 기업과 기회에 관련된 자산의 금액 비율을 공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배정된 얼마만큼 자본적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자본적 지출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한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ESG 채권 발행액 같은 게 될 것이고요. 이런 투자 금액을 공시하라고 되어 있고, 탄소 배출권 배출 가격이 아니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내부 온실가스 내부 탄소 가격, 그리고 기후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단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수의 비율은 얼마만큼 되는지, 기후 관련 사항이 경진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든 회사는 산업과 관계없이 산업 전반 지표에 따라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회사들이 연결 기준으로 지금 저 가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표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설명에서 기후변화에 적응 또는 완화 관련된 기업의 자산, 매출, 투자액 이런 거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과 자산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의를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EU 텍사노미와 작년 12월 31일 발표했던 K 텍사노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6대 환경 목표에 부합하고 4대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이 하는 활동이 특정 이상의 중요한 활동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배제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바이러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호 기준, 이런 4대 기준에 맞는 활동을 정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자산, 부채, 매출, 투자액 같은 정보를 이제 뽑아내야 되고요.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번에 있었다시피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은 이제 1997년에 세계자원연구소와 지속가능발전기능협회에서 설립이 됐는데 2001년에 최초 기준을 발표했고요. 스콥 1, 2, 3 배출량을 선정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2%가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측정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원에 대한 활동 자료를 먼저 구하고, 활동 자료만 구하면 그 활동 자료별로 어떤 배출 계수를 적용하고 이 배출 계수에다가 지구온난화 지수를 멀티플하게 되면 배출량이 산정되게 됩니다. 결국은 각 기업에서 해야 배출 계수와 지구온난화 지수는 테이블로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배출 활동을 조직 경계에 맞게끔 이 활동 자료를 모으는 이런 활동들을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연결 기준이다 보니까 연결 자회사, 해외에 있는 자회사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렸다면 그 산업의 스페시픽한 산업 기반 공시 지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스비에서 산업기계 및 제품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IFRS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기준은 세스비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계 제품에 들어가 보면 우선 어떤 회사가 여기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 주요 사용하는 원재료는 무엇이고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고, 이 산업의 생산 제품의 주요 소비자는 누구시고, 이 산업의 사회환경 관련된 주요 광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이런 토픽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시로 에너지 관리와 연비 및 사용 단계 배출량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 어카운팅 매트릭 회계 지표로는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총 에너지 소비량, 기가줄로 측정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그리고 연비와 관련된 면에서는 마일당 얼마만큼 연료가 소비되는지 갤런, 중대형 판매 차량의 가중평균 연료 효율, 흔히 말하는 연비인데요. 연비와 같은 것들을 회계 지표라고 하고, 이 세스비 지표에서 역시 활동 지표, 액티비티 매트리얼에서 제품 범주별 생산된 제품 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를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나누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집약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업 내에 A 기업과 B 기업의 비교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각 기업 내에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매트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ISSB가 제정하고 있는 기준은 지난 3월 31일에 2개의 공개 초안이 발표됐고요.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9일까지 받은 다음에 올 하반기 안에 2개의 기준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 있고요. 이 ISSB 로드맵과 별개로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의 유가정보 시장이 시장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ESG 의무가 공시해야 되는데 무엇을 공시해야 할 건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이 ISSB에 있는 기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픽으로 그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wC에서 글로벌 투자자 300명 대상으로 ESG 공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ESG 공시 품질에 대해서 약 3분의 2 이상이 중간이거나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ESG 정보에 대해서 어슈어런스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80%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6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2021년 3월 달까지 발행된 ESG 관련된 보고서를 전 세계 22개국 1,400개 회사 대상으로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와 AICPA와 CIM에서 공동으로 ESG 리포팅에 대해서 인증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발표문이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ESG 리포팅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녹색 부분은 ESG 리포팅의 어슈어런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어슈어런스는 오디트 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3가지 조사 항목이었습니다. 이 3가지 조사 항목의 결과로 저 1,400개 회사들은 굉장히 상위 그 해당 국가의 주식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위주였고요. 그렇다 보니 약 91% 정도 회사가 지속가능 정보에 대한 리뷰를 받고 있었고 그 리뷰를 받는 가운데 약 어슈어런스 합리적 확신이든 제한적 확신이든 어슈어런스를 주고 있는 경우가 한 51% 정도 있었고요. 이런 어슈어런스를 주고 있는 회사의 63% 정도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어슈어런스를 받고 있었고 회계법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ISE 3000번을 활용한 경우가 이제 88% 정도 됐습니다. 이런 회계법인이 ISE 3000번에 따라서 어슈어런스를 줄 때는 약 83%가 제한되는 확신, 리미티드 어슈어런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각 국가별로 아직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인증의 프랙티스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리포트에 보시면 약 22개 각 국가별로 현황이 정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 50대 탑 50 상장 대기업을 조사했는데 약 92%가 ESG 관련된 공시를 하고 있고 보고 기준의 93%는 GRR을 따르고 있고 인증을 받는 비율이 93%로 다른 국가의 평균이 63%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확신을 받는 수준은 이제 마조리티 58%, 리미티드가 20% 정도였고 인증을 받는 회계 기관은 회계법인이 5%로 다른 글로벌의 평균이 63%인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었고요. 인증의 준거 기준으로는 AA1000AS가 74%, ISE 3000번 기준이 약 18%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인증의 준거 기준을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ISE 3000번에 따른 인증 비율은 6%에서 한 16% 수준으로 굉장히 낮고 제일 위에 있는 영국의 이제 비영리 법인 어카운터빌리티에서 제정한 AA1000AS가 66%에서 8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하는 준거 기준의 차이는 똑같이 인증하는 기관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건수는 약 7건으로 전체의 21년 기준 한 3%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 이외에 기관에서 인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ISA 3000번에 따라서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인증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AA1000A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ISA 3000번과 AA1000AS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ISA 3000번은 회계감사인들이 많이 익숙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제일 위에 윤리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안에 인터내셔널 어슈런스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오디트과 리뷰에 대한 부분이 ISA 100번과 900번이라면 Other Assurance Engagement가 3000번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준들을 회계법인에서는 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ISA 3000번에 따라서 이 정보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증 업무 수행자가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에서 갖추고 있는 윤리적 요구사항과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격성을 갖춰야 하고요. 확신의 수준으로서는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고 인증 기준은 목적 적합하고 완전하고 신뢰하고 중립적이고 이해가능성 정보를 결론으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과 같은 역사적 재무 정보를 확신을 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 회계법인이 아닌 곳에서 AA1000AS를 적용할 경우는 우선 인증 대상으로는 이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 이를 타입 1 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플러스 이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가 신뢰 있고 품질을 보장하는 정보는 타입 2라고 해서 인증 대상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accountability에 그 라이센스 가입이 필요하고요.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 한 건당 약 650유로를 accountability에 피로 내야 됩니다. 근데 가입할 때 어떤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지는 않고 실제 가입할 때 accountability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규정을 준수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이제 서명 절차로 이제 가입이 되고 있고요. 확신의 수준은 이제 높은 수준, 하이와 중간 수준, 마드리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으로는 포괄성, 중요성, 대형성, 영향성이라고 얘기하고 결론의 종류에서는 ISA 3000번처럼 적정, 한정, 부적정보다는 이 결론과 이 인증 과정에서 발견했던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이 Account 1000 A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과 관련해서 ISA 3000번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ISA 3000번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 업무 기준인데요. 지난 2월 달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2022년 3월에 개정 목표를 했고 회계법인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인정하기 위해서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인증 업무부터는 이 개정된 ISA 3000번을 적용해서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증 업무의 적용 범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법률과 규정의 준수, 경제성 타당성 여부 등 인증 업무 적용 범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3000번대에는 3400번에는 추정 재무지표에 대한 검토 업무, 3402번에 대해서는 서비스 조직에 대한 인증 업무 기준, 3410번에는 온실가스 보고서에 대한 인증 업무 기준, 3420번에는 투자 설명서에 포함된 프로포마 재무정보에 대한 인증 업무 기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증 업무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업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실 때 인증하는 측과 의사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ISA 3000번에 따라서 할 것인지 AA1000AS에 따라서 할 것인지 저 중급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 확신이냐 제한된 확신을 받을 건지 높은 수준 확신을 받을 건지 중간 수준 확신을 받을 것인지 또 인증인의 자격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인증인에 속한 집단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ESG 정보를 생성하는 아직 기업들이 내부 프로세스, 내부 통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협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회계 감사나 검토에서 리스크 베이스드로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인정에 상당한 이제 제약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증 보고서를 보시면 하나의 준거 기준이 아니라 ISA 3000번도 언급하고 A1000 이 복수의 준거 기준을 활용하는 보고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보고서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 그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요청해서 인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능한 프랙티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 보고서가 워낙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보니 이 인증인 자체가 이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향후에 계속 발전해 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기준 관련해서 국내의 동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ISA 3000번에 대한 이제 리바이스드가 나왔는데 얘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할지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EER, Extended External Reporting Assurance Engagement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외부 보고에 대한 인정 제것이 도움을 주는 이제 지침, 이 영문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5월 30일인데 이 5월 달까지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얘를 번역해서 공표할 예정에 있으니 곧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와 함께 IAA SBS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IFRS 회계 기준과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이 있듯이 이 인증 기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별도 기준수를 만드는 그래서 23년에 공개 초안의 의견 수렴하고 24년에 새 기준수를 적용하는 이런 별도 기준수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ISA 3000 부분이 개정됐듯이 이제 기존 개정서를 개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지침서 수준으로 개정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기준서, 인증에 관한 기준서를 제정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ESG 정보 보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마켓의 트렌드 그리고 ISSB 제정하는 기준 그리고 인증에 관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ESG 정보 제고 신뢰성 발표를 준비하면서 ESG 정보는 이 왼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작은 토양의 새싹을 띄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투명하게 ESG 정보를 생성하고 실천할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이 발전의 원동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이런 기대를 갖고 본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파트너님이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 우리가 요약한다면은 결국 그 보고 기준 쪽에서는 매트릭 그 측정 지표를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국의 SASB의 내용을 포함해서 비교적 예시적으로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첫 번째가 거버넌스죠. 첫 번째가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 내용이 IFRS 지금 IASB의 그 두 가지 기준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이 말이죠. 원전을 보면은 IFRS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공개 초안이 나왔다고 그랬죠. IFRS S1 다른 한 가지는 IFRS S2 이렇게 해서 결국은 IFRS 재단에 일을 맡겼더니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는 역시 그것이 비재무 정보라 하더라도 그 재무 효과, 파이낸셜 이펙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무 제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도 재무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이제 중도성이라고 해서 뭐 이중 중대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걸 투웨이 쌍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는 사회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중대성을, 머티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거버넌스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은 우리 거버넌스는 소유 구조가 아닙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이거를 가끔씩 모호하게 생각한다면은 거버넌스가 이게 뭐냐? 거버넌스는 소유 구조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각종 지배 통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준법 어떻게 하면서 거기에 그 투명 경영 회계 기준을 어떻게 잘 따를 것이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의 그 보호 차원 이런 것도 다 지배 구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 기회,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액, 그걸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인증 기준 쪽에서는 강조하신 게 이 IASE, 소위 3000번이라고 하는 이 국제 회계사 연맹에서 나오는 IAASB입니다. 그 IAASB죠. 그 A가 두 개 있으니까 더블 S, 더블 A라고 그러죠. IAASB. 이렇게 해서 국제 그 감사 인증 기준인데요. 이 인증 기준의 3000번 이걸 따라야지 지금 국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AA 1000에서는 사실은 이건 좀 헐렁했다 이거죠. 그것을 많이 따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ISA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지금 다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머리를 식히셔야 되겠죠? 한 10분간 휴식하시고 지금 시간 12분이네요. 20분 정도, 우리 한 5분 정도 지금 지연됐으니까 20분 정도에서 2부 순서로 지정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휴식하시겠습니다.